네, 이제 이번 시간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부터 볼 건데요. 이제 민사특별법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그랬는데 여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비교하며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써놨네요. 그리고 소상공인보호법 이렇게 써놨네. 왜 이렇게 비교하며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81년도에. 그리고 이 상가건물임대차법은 이게 2002년도에 요걸 카피해서 만든 거예요. 이걸 카피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똑같아요. 다만 이제 상가임대차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에서만 약간 차이점이 생기죠. 근데 또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가 좀 또 다른 거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좀 있겠죠. 그런 것만 잘 비교해 두면 상가건물임대차법은 볼 게 없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는 매번 한 문제씩 나오는 거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면 상가임대차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소상공인보호법이라는 것도 좀 봐주시는데 소상공인보호법은 이게 사실 대기업도 세를 들어서 상가 건물을 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나라가 걱정해 줄 게 없잖아요. 오히려 대기업이 갑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없는 그래도 조금 돈이 보증금이 적은 그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이렇게 돼요. 두 가지 특징인데요. 사업자 등록 대상 상가건물임대차 그리고 그것이 일정 보증금액 이하여야 돼요. 근데 서울특별시 같으면 이제 민법에서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9억 원 이하여야 돼. 9억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 9억 원을 초과하면 적용이 안 되죠. 근데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이 5억이에요. 그런데 세가 450이라고 보자고요. 450 곱하기 100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4억 5천이 돼버리죠. 그래서 9억 5천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9억을 넘지 않아야만 적용된다고요. 네, 이런 측면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자 등록 대상 상가건물임대차를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주택임차인 대우법인데 대우 받으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가 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상가 건물이라고 해서 다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가 건물이 사업자 등록 대상이어야 돼. 그래서 사업자 등록 대상 상가 건물임대차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 네, 이렇게 해준다. 그다음에 나머지 대항력은 똑같아요. 이게 주민등록이냐 사업자 등록이냐 이 차이만 있죠. 그러니까 뭐 공부할 게 없죠. 그다음에 보증금 회수도 똑같아요. 똑같다. 보증금 우선 변제권,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 다 똑같아요. 할 게 없죠. 그대로 지나가면 돼요. 존속기간도 사실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2년이 아니고 1년인 거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또 법정갱신도 마찬가지로 2년이 아니고 1년인 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죠. 3개월 여기는 해지 통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예. 계약갱신 요건 제도가 있죠. 사실 이제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알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알게 되는데 이게 계약갱신 요건은 원래 상가임대차에 있던 제도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역으로 카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에서 알고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공부를 하시면 더 쉬워진다. 요거를 잠깐 한번 볼게요. 요걸 봐보시면 199페이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적용 범위에서 1번
환산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 동그라미. 그리고 사업자 등록 대상 동그라미, 상가 건물 임대차 동그라미. 그럴 때만 적용돼.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00페이지 존속기간의 보장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두 번째 줄 1년 동그라미. 요것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좀 생략하고요. 일단 우리 책으로는 먼저 202페이지 집합건물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을 먼저 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게 우리 사실 시험 볼 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집합건물법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가등기담보법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문제 순서도 그렇게 보통은 되니까 집합건물법을 먼저 보는 게 더 낫죠. 근데 이제 집합건물법은 뭐냐?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집합건물법은 아파트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집합건물법은 아파트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민법이 만들어지던 시기는 민법을 작업한 시기가 그렇다 그랬죠. 48년도에 정부 수립이 되고 난 뒤에 이게 58년 2월 달까지 국회를 통과를 해서 그때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시행된 것은 60년 1월 1일이다 그랬죠. 근데 이때 당시에 법을 만들 때는 서울에서도 2층 건물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논문을 보니까 여의도에 맨 먼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여의도에 생기고 나중에 잠실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돼서 아파트에 사는 전 국민의 5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좀 규율해 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아파트법을 만든 거죠. 아파트법을. 그래서 이걸 집합건물법이라고 만들어 둔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는 기본적인 내용을 잠깐 볼 건데 이런 거다. 아파트는요. 이런 거예요. 원래 아파트 한 동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보면 일물일권주의 원칙이 있잖아요. 일물일권주의. 그러면 아파트 전체 한 동이 한 건물이니까 소유권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이게.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세대마다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것을 해주는 거죠. 그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 전유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인정해줘. 요건 이제 일물일권지 예외가 되는 거예요. 전유 부분은 이 전자가 오로지 전자예요. 오로지 그 집만 점유하는 부분이야. 거기에 구분 소유권을 인정해준다. 그런데 그 건물 내에는 전유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공용 공간도 있죠. 공용 부분이 있어.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게 복도, 엘리베이터, 뭐 계단 이런 것들 생각해 보세요. 이건 공용 부분이야. 네. 근데 이 공용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서 있으려면 이게 대지가 있어야 돼. 이게 대지 사용권이다 하는 것이다. 대지 사용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함께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전유 부분과 일체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아파트가 팔리면 공용 부분 대지 사용권은 같이 팔리는 거죠.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여기에도 같이 미치는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몇 가지만 잠깐 좀 볼게요. 집합건물법은 처음부터 많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아파트 전유 부분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데 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전유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느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그리고 구분행위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독립된 공간으로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된 공간으로. 우리 아파트에 딱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옆집하고는 완전히 그냥 분리되는 거죠. 독립성이 있어. 그래야만 돼. 그런데 한편 이런 거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어느 회사에서 지방에 어떤 공장을 두려고 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직원 숙소가 좀 필요하네? 아니면 뭐 직원 숙소보다는 뭐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네? 그런 거 직원 안 하면 사람들 안 오겠어. 그러면 그 회사가 아파트 한 동 전체를 지을 수도 있죠. 지어서 그냥 그 전체를 다 회사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그냥 다가구 주택자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파트처럼 이걸 나중에 분양할 계획으로 지었을 때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죠. 그걸 구분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면 이미 구분 소유권을 성립해버려. 등록 등기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정 공용 부분이 있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 근데 법정 공용 부분은 누가 봐도 공용 부분인 거예요. 뭐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것들 누가 봐도 공용 부분이다.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예를 들면 101호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01호에 분양할 수도 있는데 101호를 분양할 수도 있는데 마을회관으로 쓰기로 했어. 노인정으로 쓰기로 했어. 애들 놀이공간으로 쓰기로 했어. 이럴 수도 있죠. 분양하지 않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 그런데 얘들은 등기 안 해도 당연히 등기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공용 부분이 돼요. 근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따로 등기를 해놔야 이게 공용 부분이구나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공용 부분이 되면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체성은 얘기했습니다. 일체성. 그래서 분리처분하면 안 돼. 거기다가 아파트를 사면 공용 부분은 따라오는 것이지 등기까지 할 필요는 없죠. 득실 변경할 때 등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등기가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대지사용권이 있는데 대지사용권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유 부분과 일체성이 있어. 그래서 저당권에 이렇게 미쳐. 만약에 전유 부분을 압류를 했어. 그러면 이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도 그 압류 효력이 미치는 거죠. 다만 여기서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거를 우리가 책으로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페이지 보시면 2번에 구분 소유 요건이 나와 있죠. 거기에 2번 봐보세요. 2번에 보시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키워드죠. 독립성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밑에 구분행위 동그라미.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분행위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에 용어 정의가 나와 있는데 1번 전유 부분에 보시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동그라미.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 있죠. 공용 부분은 2번에 보시면 법정 공용 부분, 법정 동그라미,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상 동그라미. 뜻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대지가 있고요. 4번에 대지 사용권이 있는데 대지 사용권은 4번에 2번 이게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처분 세모, 분리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등기담보법 201페이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가등기담보법. 근데 이제 가등기담보법은 어떤 법인가 하는 것을 좀 알고 가야 돼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가등기 담보법 이렇게 줄여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 가등기 담보법은 채무자 보호법이에요. 또 한마디로 고리대금업자 규제법이에요. 그리고 이건 저당권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저당권이 있는데 저당권에 대한 특별법으로 가등기 담보법이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법이기 때문에 그러냐? 인데 이런 거죠. 우리 원래 담보물권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다가 이렇게 저당권 설정한 거예요. 이걸 모델로 한번 두고 보자고요. 그런데 이 법은 고리대금업자 규제법 그랬잖아요. 근데 고리대금업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빌려주는 사람이죠. 그 돈 빌려주는 게 뭐냐? 소비대차야. 소비대차. 그러니까 소비대차가 아닌, 예를 들면 공사대금 채권이나 매매대금 채권,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적용이 안 된다고요. 고리대금업자만 잡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제 고리대금업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빚을 못 갚으면 우리 빌라로 대신 변제할게. 대신 변제할게. 이게 대물변제 이야기예요. 대물변제 이야기를 했어. 거기에다가 대물변제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내가 가져간다. 미리 가등기를 해두는 거야. 이런 걸 가등기 담보권라고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담보를 한 거잖아요. 이전하는 게 양도죠. 그래서 양도 담보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한번 봐보자고요. 고리대금업자가 하는 것이 소비대차다. 그리고 그거 내가 날짜에 못 갚으면 우리 빌라로 대물변제하겠습니다. 예약을 한 거죠. 대물변제는 봐보세요. 원래 뭐 돈을 1억이라고 해보자고요. 1억 빌렸는데 그 대신한 물건 이게 대물이죠. 우리 빌라로 그 말이에요. 대신한 물건으로 변제할게 미리 예약을 한 거죠. 됐죠? 고리대금업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 날짜 못 지키면 네 빌라 내가 대신 가져갑니다. 대물변제 예약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가등기를 하면 가등기 담보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양도 담보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양도 담보가 있을 수 있지만 가등기 담보법이 거기에 적용되지는 않아.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진짜 돈이 필요한데 양돈업자가 있어요. 양돈업자가. 근데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양돈업자는 뭐예요? 돼지 키우는 사람이죠. 돼지 키우는 사람이 돈이 필요해. 근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돼지밖에 없네. 그러면 그 돼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돼지를 통째로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양도담보라고 한다. 하지만 얘들은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봐보세요. 요게 채권액이 1억인데 부동산 가액이 3억이에요. 나중에 이자까지 늘어나도 1억 8천이라도 1억 2천을 날로 먹으려고 할 때 이때만 적용하는 거야. 예.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할 때만 이때만 적용한다. 만약에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3억 빌려줬는데 1억짜리 내 빌라를 가져가겠대.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을 빌려줘도 고리대금업자는 아닌 거죠. 좀 바꿔볼게요. 천사죠, 천사. 천사한테는 가등기 담보법 이런 게 필요가 없어. 고리대금업자한테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럴 때만 적용된다.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할 때만. 반대의 경우는 적용할 필요가 없죠. 천사한테는 이 법이 필요가 없다고요.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잠깐 한번 봐볼게요. 201페이지에 이번에 법의 목적 그랬는데요. 이 법은 차용물에 반한. 근데 거기서 소비대차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소비대차. 그리고 이제 가액 동그라미, 초과 동그라미. 그리고 가등기 동그라미. 가등기를 하면 가등기 담보가 되죠. 소유권이 저등기 동그라미. 소유권이 저등기를 하는 것이 양도 담보죠. 그럴 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 가등기 담보법은 고리대금업자 규제법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가등기 담보권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방식을 인정하는데 사적 실행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적 실행 방법으로서 이걸 권리 취득에 한 실행, 귀속 정산을 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정산을 한다 그랬는데 정산한다는 건 결국 이런 거예요. 만약에 원래 1억을 빌려줬는데 이게 이자까지 해서 1억 8천이 됐다고 보자고요. 근데 이게 3억짜리 빌라야. 그러면 3억에서 1억 빼면 1억 2천인 거죠. 1억 2천을 돌려주면서 자기 거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이다. 이게 귀속정산이에요. 처분정산은 뭐냐 그러면 요걸 예를 들면 3억이죠. 3억짜리 이걸 팔아서 자기 돈 1억 8천 챙겨가고 1억 2천은 돌려주는 게 이게 처분정산이죠. 그런데 가등기 담보법에서 처분정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귀속정산만 인정하겠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3억짜리를 진짜 3억에 팔아서 1억 8천 챙겨가고 1억 2천을 돌려주면 좋은데 그 상대방하고 짜고 야 이거 2억 5천이야 이렇게 합의를 할 수도 있겠죠. 장난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못하도록 아예 그냥 너 가져가 이런 방식으로만 인정한다. 처분정산 이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공적 실행으로서 경매하는 건 인정돼요. 경매로 파는 거. 경매로 파는 건데 이것도 처분정산이죠. 주의해서 봅니다.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으로 처분정산은 된다. 맞아요. 되는 것입니다. 처분정산 돼요. 근데 사적 실행으로서 처분정산은 안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귀속정산과 처분정산이 다 돼요. 그런데 사적 실행으로 처분정산은 안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일단 거기 3번에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에서 권리 취득에 한 실행, 권리 취득 동그라미 치고요. 귀속 청산 동그라미, 정산이라고도 하고 청산이라고도 합니다. 경매 동그라미.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경매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 담보권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저당권처럼 취급하는 거야. 가등기 담보권이 저당권이 돼버려. 특수한 저당권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당권 편에서 이 저당권을 다 공부했잖아요. 그럼 할 게 없어. 그냥 저당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중심으로 공부하느냐? 귀속정산, 권리 취득에 한 실행을 중심으로 봐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근데 이제 이게 그 고리대금업자들이 또 장난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딱 단계를 거치도록 합니다. 그 단계가 어떤 거냐? 먼저 실행 통지를 해요. 실행 통지를 하고 청산을 한 뒤에 소유권 취득하도록 이렇게 한다. 이런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근데 실행 통지는 뭐냐? 그러면 변제기가 된 후에 날짜가 된 후에 청산금 평가액 그러니까 3억에서 1억 8천을 뺀 1억 2천 요거를 관련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에게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1억 2천 주고 가져간다 라고 실행 통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청산을 하는데 청산 기간이 시간을 좀 줘야 돼. 이렇게 통지하고 바로 가져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는 거야. 2개월. 그리고 청산금 지급을 해야 돼. 만약에 청산기간 경과 전 무청산 특약을 했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무효가 돼버리지. 왜? 이 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약이 유효하다 그러면 사실 돈 빌리는 사람이 의리죠. 마음이 급하잖아요. 돈 빌리는 사람. 이 사람이 야, 너 날짜 못 지키면 내가 그냥 가져간다? 이렇게 만약에 요구를 했을 때 급하니까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특약을 했는데 그게 유효라면 대부분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무효가 된다. 이제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렇게 청산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등기 서류 교부 인도를 하는데 이것들이 동시 이행 관계가 된다. 그래서 청산금 주고 그다음에 등기 넘겨주면서 인도해 주는 거. 이게 동시행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걸 이해하실 때 이렇게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고리대금업자가 돈 빌려준 것이 계약금, 중도금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산금 주는 건 잔금 주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잔금 지급과 등기서류 교부 인도는 동시행 관계죠. 우리 이제 실무에서도 그렇게 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 가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 가등기담보법이 끝났고 그 내용을 책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1페이지 귀속청산에 의한 실행,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이나 말인데 1번 실행통지 제목에서 동그라미 쳐봅니다. 실행통지 하고 청산기간 동그라미. 청산기간을 맨 끝에 가시면 2개월 동그라미. 1번의 맨 끝에 2개월. 그리고 2번에 청산 동그라미. 청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청산이 끝나면 마지막에 소유권 취득 동그라미. 그 2번 마지막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04페이지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부릅니다. 부동산 실명법. 근데 부동산 실명법은 정식 명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대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라 법률인 거예요. 부동산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라 법률. 이게 부동산 실명법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거, 요걸 금지하는 거. 그래서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법이 되는데 명의신탁이란 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두는 거죠. 이게 명의신탁이에요. 근데 참고로 명의신탁이 부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내 명의로 둘 수 없는 사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동생 명의로 등기를 해놨어. 등록을 해놨어. 그것도 명의신탁이에요. 그런데 그런 명의신탁은 이 법에서 뭐라고 터치를 안 해. 안 하고 부동산 명의신탁만 금지하는 규정을 둔 거죠.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법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된다.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실명법 요게 다 적용돼서 이런 거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요거까지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을 유효로 해준다는 거죠. 이게 탈법 목적이 아닌 경우는 유효다 이렇게 해준다. 원칙이 무효. 근데 적용의 특례를 두어서 유효인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명의신탁의 연역을 알면 좀 이해가 쉬운데 명의신탁은요. 사실 이게 일제시대 때 생겼대.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민법에 의해서 생긴 건데 왜 그랬느냐 그러면 조선총독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국사책으로 보자면 토지수탈 정책 이걸 취하면서 이런 거요.
요거를 등기를 이제 등기 제도가 조선 시대 때는 있었던 게 아니죠. 일제 시대 때 들어온 거예요. 1910년대. 그때 들어오면서 개인 명의로만 등기할 수 있고 이게 단체 명의로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보다 더 많이 문중이 이제 우리 민법에는 종중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뭐 문중으로 알아둬도 돼요. 그러니까 문중, 종중, 문중에 선산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개인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주로 종손 명의로 등기를 많이 해놨던 거죠. 네, 그렇게 해 오던 것이 이게 이제 뭐 문중 땅 등기해 둔다든지 뭐 교회 건물 등기해 두는 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그게 70년대, 80년대 오면서 요게 뭐야? 투기 목적으로 재산 은닉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문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95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김영삼 대통령은 실명제를 좋아하셨죠. 그래서 그때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를 하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종중배우자 종교단체의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그런 나쁜 목적이 없잖아요. 나쁜 목적이 아닐 때는 그냥 유효를 해주자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봐보세요. 어떤 문중에 선산이 있어. 그거를 종중의 구성원을 종원이라고 합니다. 종손한테 X 그 선산을 명의신탁을 한 거죠. 근데 요거를 유효로 봐준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그 우리 판례가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지금 원래 문중 땅인데 종손 명의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보면 이 사람이 주인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대외적 소유권을 가지고 문중은 대내적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대내적 소유권. 이렇게 된 것이다. 근데 이 명의신탁이 약정이 유효니까 나중에 해지하고 돌려받을 수 있어. 해지하고 앞으로 끝내는 것을 지금까지 있던 걸 앞으로 끝내는 것을 해지라 그래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대외적 소유권이 을한테 있다 보니까 을이 막 병한테 팔아버려. 문중의 선산을 이렇게 매매로 팔아버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주인한테 사왔기 때문에 그게 문중 땅인 걸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유효다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먹은 선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문중 땅 종손 명의로 등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중 명의로 현재는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등기를 해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지금 아마 또 문중 땅으로 등기하자 그러면 이제 막 분쟁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네, 어쨌거나 그렇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대내적으로는 신탁자 문중 땅이고 대외적으로는 종손 땅이 돼서 이걸 만약에 제3자한테 팔아버렸어. 제3자는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돌려받을 때는 앞으로 끝내는 거니까 해제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고 해지는 앞으로 끝내는 거죠. 끝내고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실리명법에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종중이나 이런 경우도 탈법 목적이 있다. 일반적인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봐보세요. 이 사람이 신탁자예요. 내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 명의로 좀 맡겨둘 필요가 있겠네. 수탁자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난리가 날 것 같아. 그래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해두는 거죠. 친구 명의로. 아니면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죠. 형제간에도 필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다라는 거예요. 무효야. 그 다음에 이 등기도 무효야. 등기도 같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물권 배동도 무효예요. 이걸 갑거를 을한테 그렇게 맡겨놨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봐보세요. 등기가 무효니까 을이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을은 소유자 아니야. 그냥 갑이 소유자인 거죠. 그리고 종중의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유효이기 때문에 이걸 돌려받을 때 해지하고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해지는 유효일 때 생기는 문제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 문제도 없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팔아버린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명의신탁 하지 말라고 한 갑이 잘한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병을 보호해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 명의신탁 약정이나 물권 변동은 다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해지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수탁자가 팔아먹은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탁자를 보호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를 보호해줘 버려. 그래서 대항할 수 없어. 근데 여기서 그냥 제3자 그랬잖아요. 선의 악의를 불문하는 거야. 악의의 제3자도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여기는 그 조문 내용만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맨 밑에 제4조 조문 한번 봐보죠. 조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항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동그라미. 부동산 물권 변동 무효, 둘 다 무효 동그라미. 물권 변동 밑에다가 등기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기도 무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3항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 동그라미 대항세모.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제3자 앞에다가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선악. 따로 선의 제3자라고 하지 않았죠. 선이란 말을 안 집어넣었잖아요. 그 말은 선의 악의를 구별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다. 예, 여기까지 해서 부동산 실명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했고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진도를 더 빨리 나가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인강은 좀 더 빨리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바로 기본 강의로 들어가셔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기본 강의 교재도 나와 있죠. 그 기본 강의에서 강의를 같이 보실 수 있는 강의 노트까지 강의 노트 제가 이제 PPT 올리는 것들을 강의 노트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따라오시는데 굉장히 편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노트까지 함께 준비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인쇄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저렴하고 그리고 공부하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 하다 보면 막 이제 편하고 그다음에 이걸 중점적으로 강의 노트를 잘 공부하시면 나중에 합격하실 수 있다. 아예 요약을 잘 해놨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절대 붙는다. 입문 강의는 여러 번 들을 필요는 없어요. 바로 기본 강의로 들어와서 기본 강의를 여러 번 보는 것으로 하자고요. 네, 수고했습니다.